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5,000원권 지폐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일련 번호가 77246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최근 한국은행이 20년째 경고하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숫자가 2026년 대한민국 금융망에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위조 지폐 한 장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현상을 상징하는 아주 불길한 징조입니다. 2005년 처음 등장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77246 위조 지폐는 범인이 2013년에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좀비처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회수하려 해도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들어 살아남은 이 끈질긴 생명력. 저는 이 숫자 77246을 보며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덮치고 있는 거대한 부채의 망령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짜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5,000원짜리 위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2026년 현재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찍어내고 있는 천문학적인 달러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최초로 36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부채 규모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 연준 페디어는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고 그 빚을 메우기 위해 달러를 인쇄합니다. 범인이 잡혔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77,246 위패처럼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유동성이라는 이름의 가짜 돈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좀비처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자본주의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폰지 사기의 연장선일까요? 이 가짜 성장의 흐름은 AI 산업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를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그들의 수익 모델은 여전히 미래의 약속이라는 어음 위에 서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실체 없는 인터넷 기업들의 묻지마 투자가 이어졌던 광경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시장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한 규모로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데이터는 말합니다.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신보다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력 비용과 반도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열광하는 AI 관련주의 폭등이 어쩌면 실체 없는 77,246 위패처럼 언젠가 누군가가 이것은 가짜다 라고 외치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시장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77,246 위패처럼 한국 경제에는 20년째 해결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이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며 갈팡질팡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인 가계빚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서울의 아파트 값은 공급 부족이라는 공포 마케팅 속에 신곡알을 쓰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집값,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 전체가 거대한 77,246기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위기가 개인의 삶을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중에 위조 지폐 악화가 돌면 사람들은 진짜 돈, 양화을 장롱 속에 숨겨두고 쓰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가 딱 그렇습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양화의 실종,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계속 돈을 풉니다. 악화의 범람. 그 결과 여러분이 땀 흘려 번 월급의 가치는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의 도둑에게 매일매일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고한 공포의 숫자는 단순히 위조 지폐 일련 번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땀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자산 거품만이 불을 증식시키는 가짜들의 전성시대에 대한 묵시록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주머니 속에 숨어있던 저 위조 지폐처럼 우리 경제 곳곳에 숨겨진 부실 뇌관들을 모른 척하고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당장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낼 것인가?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왜 이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고장 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연준의 정책 실패와 인구 구조 변화를 통해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고장 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혼란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나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왜 77246과 같은 가짜가 판을 치고 부채가 자산으로 둔갑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시계를 2008년 리먼 사태, 그리고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던 2020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세계 경제의 사령탑인 미 연준 페드는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이름의 강력한 모르핀을 경제의 혈관에 투여했습니다. 금리를 제로 0 수준으로 낮추고 윤정이를 24시간 돌려 시장에 무제한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문제는 이 모르핀이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고 시장 전체가 매일 섭취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주식, 주식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본래 스스로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망하고 그 자산이 효율적인 곳으로 재분배되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경제가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은 시장이 조금만 비명을 질러도 즉시 돈을 풀어 그 고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면서도 싼 대출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전 세계 증시에 기생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S&P 500 기업 중 상당수가 사실상 좀비 상태라는 분석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생산성을 갉아먹으며 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썩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은 그동안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공짜로 즐겼던 돈의 파티에 대한 청구서가 복리의 복리를 더해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바로 인구 구조의 역습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가 저물가와 고성장이라는 골디락스를 누릴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중국과 개발도상국이 쏟아내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 물가를 낮춰주었기에 중앙은행들은 마음껏 돈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조차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인구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 임금은 오르고, 이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이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만 폭등하는 공급 부족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메커니즘의 붕괴는 수출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싼 에너지와 자유무역, 그리고 달러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자유무역은 보호무역으로 변질되었고, 블록화된 경제 속에서 한국의 수출길은 좁아졌습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팔 곳이 줄어드는데 빚을 내서 공장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무역 수지가 구조적인 적자로 돌아설 위험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의 삶도 이 고장난 메커니즘의 부속품처럼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채 사이클의 막바지에서 자산 가격은 실물 가치와 괴리된 채 폭주합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막차를 타려 합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제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낮아질 수 없고, 집값은 소득 대비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매 수위의 균열이 가고 있는데도 대마레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 실패가 만든 유동성 과잉과 인구 구조가 만든 생산성 저하, 이 두 개의 거대한 판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2026년 우리가 서 있는 이 위태로운 절벽입니다. 이제 감정과 희망사항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숫자가 가리키는 진실만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돈이 움직이는 궤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십시오. 월가 전문가들이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연준이 피벗 정책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2026년 현재 이 금리는 마치 중력에 저항하듯 요집 우동입니다. 아니,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빚을 갚기 위해 찍어내는 국채의 양이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이 폭락하며 금리가 치솟는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의 중력과도 같습니다. 중력이 강해지면, 즉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거품이 낀 자산들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와 같은 고성장 기술주들의 미래 가치를 할인하여 현재의 주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되고 있습니다. 시선을 국내 데이터로 옮겨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나타내는 혈압계, 원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환율은 일시적으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차트는 다릅니다. 14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이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사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달러 쪽으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해서 파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매 순간 살이 깎여 나가는 고통입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기업의 제조 원가는 그 이상으로 뛰고 이는 결국 소비자인 여러분에게 전가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환율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만들어낸 수입된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업들의 생사 여부를 보여주는 이자 보상 배율 데이터를 뜯어보면 공포는 더욱 구체화됩니다. 2026년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3년 이상 이 상태를 지속해온 만성적 한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도 살아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하이퍼 포롱거의 시대에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권의 대출 태도 지수를 보면 은행들은 이미 우산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신용 스프레드, 회사채와 국고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기업들의 연쇄 부도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빌딩 숲속 기업들이 실상은 링거를 꽂고 연명하다가 이제 그 링거 줄마저 뽑히기 직전이라는 것을 데이터는 냉혹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가계부채의 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부채 총량이 늘어난 것보다 더 위험한 신호는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급등입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차주들의 연체율이 가파른 기울기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율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 속도는 2003년 카드 대란 사태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의 DS, R,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은 안녕하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상당수가 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소득의 절반이 빚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내수 소비가 살아날 리 만무합니다. 소비 침체는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로, 기업의 매출 감소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파티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호가창이 빨간색으로 반짝인다고 해서 경제가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동성의 마지막 불꽃놀이일 뿐입니다. 채권금리, 환율, 연체율이라는 이 건조하고 지루한 숫자들은 이미 우리에게 탈출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 숫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가올 충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차가운 숫자들이 실제 우리 이웃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뉴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잔혹한 현실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우리는 차트와 그래프라는 망원경으로 거시경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망원경을 치우고 현미경을 꺼내들 시간입니다.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의 거리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생존의 현장을 목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숫자가 3%니 4%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맞먹는 고통입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부터 보십시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던 시절은 차라리 낭만이었습니다. 이제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는 서울 도심에서 제대로 된 찌개 한 그릇 사 먹기도 버거워졌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은 간편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우리는 같은 돈을 내고도 더 가난한 식사를 해야 하는 빈곤의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고통의 파도는 골목 상권이라는 경제의 모세혈관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를 걸어보십시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은 빈 점포들이 마치 이 빠진 동그라미처럼 흉물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 대출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은행은 원금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이자는 2배가 되었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폭등했습니다. 20년을 한 자리에서 버텨온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문을 닫으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빚쟁이가 되어야 하냐며 흘리는 눈물. 이것이 바로 뉴스 헤드라인이 담지 못하는 2026년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곧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욱 처참한 현실은 부동산 공화국의 신화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거래 절벽이라는 이름의 거래 실종 사태입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영끌족들은 이제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은행에 바치며 하우스 푸어로 전락했습니다. 집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 겉으로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면 혹은 집값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당장 파산할 수밖에 없는 살얼음판 위의 삶. 이것이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사회가 겪어야 할 필연적인 비극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청년 세대의 영혼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M4 세대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경쟁 자체를 포기하는 조용한 사직과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AI와 자동화에 밀려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뿐입니다. 낮에는 편의점 알바,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하루를 갈아 넣어도 치솟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나면 미래를 위해 저축할 돈은 0원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서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코인과 같은 초고위험 투기판에 뛰어들거나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국가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 이야기했던 77246기라는 가짜 돈의 저주가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빚을 내어 자산을 산 사람들만이 잠시나마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던 지난 10년. 그 착각의 대가가 지금 실물 경제의 붕괴라는 청구서로 돌아와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 망설이는 어머니의 한숨, 대출 연체 문자를 받고 불안에 떠는 가장의 떨리는 손, 취업 실패 문자를 받고 방 안으로 숨어버리는 청년의 좌절. 이것이 거시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더 리얼리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호황의 시대는 끝났으며 앞으로 닥쳐올 겨울은 생각보다 길고 혹독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난세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냉철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터널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이야기하며 위기가 부드럽게 지나갈 것이라 위로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경착륙, 하드 랜딩, 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음을 증명합니다. 향후 6개월에서 1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연준은 결국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경기가 좋아서 하는 축하의 인하가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행하는 공포의 인하가 될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는 그날, 주식시장은 환호하는 척하다가 곧바로 실물 경기 침체의 공포를 반영하며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의 역설, bad is bad, bad is bad의 구간입니다. 2026년 하반기 좀비 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터지면서 실업률은 후행 지표로 급등할 것이며 우리는 진짜 신용 경색, 크레딧 크런치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세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을 쫓던 욕심을 버리고 원금 보전, Return of Capital으로 태세를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패는 역설적이게도 달러입니다. 미국이 망한다는데 왜 달러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 자금은 가장 덜 위험한 곳, 즉 기축통화국으로 쏠리는 달러 스마일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신흥국인 한국의 통화 가치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소 30% 이상은 달러 현금이나 달러 표시, 단기 채권 TI-빌으로 보유하십시오. 이것은 환율 폭등 시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유일한 산소 마스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진짜 돈임금 골드의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77, 246 위조 지폐나 끊임없이 찍어내는 종이 화폐에 대한 불신은 결국 실물 화폐로의 회귀를 부릅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왜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달러 시스템의 붕괴, 즉 그레이트 리셋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지만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시스템 붕괴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구매력 기준으로 보존해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집이 불탈 때를 대비해 화재 보험을 들듯이 화폐 시스템이 불탈 때를 대비해 금을 보유하십시오. 세 번째,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기다림에 미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줍줍에 나서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기회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던지는 패닉 셀링 구간에서 옵니다. 기업의 부도가 뉴스를 도배하고 경매 시장에 우량한 부동산이 쏟아져 나오며 다시는 주식 따위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비명이 들릴 때
바로 그때가 현금을 쥔 자들이 부를 이전받는 타이밍입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이며 웅크리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를 줄여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내 직업의 안정성을 점검하며 현금 채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어떤 테마주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찰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77246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위조 지폐 번호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거품 경제의 허상을 상징하는 코드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를 취하게 했던 저금리, 저물가, 자산 폭등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거대한 파도가 물러가고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간조 로타이드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의 자산 내역을 펼쳐놓고 냉정하게 질문하십시오. 내 자산은 진짠가? 아니면 부채 위에 쌓아 올린 77,246인가? 가짜는 무너지고 진짜만이 살아남습니다. 부디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파도 위에 올라타는 현명한 서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제가 전하는 마지막 경고이자 간곡한 부탁입니다.